세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노트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객체를 살펴봤고, 근데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 문법 같은 상황들, 객체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꽤 슬라이드가 길어요.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int와 같은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그 값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int가 있으면 int의 범위가 있겠죠. 그리고 int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좌측 연산을 할 수 있고, 뭐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타입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도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이 멤버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 클래스의 도메인이 되는 거죠. 객체의 종류가 도메인이 되는 거고, 이 객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클래스가 공개하는 퍼블릭 메소드가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클래스의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이 되겠고, 그 데이터는 이제 멤버 변수를 정의해가지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 행위들을 메소드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메소드로. 그리고 객체 메소드는 항상 뭘 이용해요?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게 됩니다. 객체의 상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는 그 클래스에 존재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의 메소드는 당연히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 하나 만들면 이 클래스가 그냥 홀로 존재하지 않고요.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와 클래스, 또 클래스의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들을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관련해서는 상태가 복잡하면은 이제 자료 구조를 좀 이해해야 올바르게 멤버 변수들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행위들은 이제 복잡해지면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올바르게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다 복잡할 경우이고, 단순한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몰라도, 알고리즘을 잘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즉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그 메소드가 해야 되는 일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겠고,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프로그램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지향에서 가장 핵심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객체들을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예전 C에서는 어떤 함수들을 만들지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객체를 만들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어떤 클래스들을 정의할지를 찾아야겠죠. 그 찾을 때 쓰는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그냥 머릿속을 막 생각하고 프로그램 짜기도 하지만,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문제 정의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정의하고 분석하고 설계를 하면은 문서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설계까지는 아니고 설계할 때 클래스가 나와야 되니까 문제 정의하고 요구사항 분석을 했을 때 만들어진 문서에서 뭘 분석하냐면 명사와 동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명사는 클래스나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나타나게 되겠고 동사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서들을 잘 분석하면은 내 프로그램에 필요한 클래스가 뭐고 그 클래스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고 어떤 멤버 변수를 유지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 이런 분석에 고유명사가 등장하면은 그런 객체들을 내가 생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명사가 나오면은 클래스 또는 멤버 변수로 그런 것들을 보통 모델링하게 되겠고 어떤 행동 동사 수강하다 뭐 이수하다 개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메소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뭐 무슨 종류이다 어디 속한다 이러면은 계층 구조적인 어떤 상속 모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포함 관계로 뭐 PC를 만들 때 PC 안에 CPU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한 동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들 때 그 제한사항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또 명사 동사만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잘 보고 필요하면 그 멤버 변수로 모델링 해야 될 수 있어요. 노랑 볼. 그러면 노랑이 이제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객체들은 색깔을 멤버 변수로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정의하고 요구사항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고 추출해내는 거고 추출한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만들지를 이제 결정하고 멤버 변수 메소드를 결정해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드는 클래스의 종류는 크게 자바의 경우에는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4가지가 등장하는데 종류 3과 종류 4는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얘는 좀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가 제일 많겠죠.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유무형 사물,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만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특히 지난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이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전에 뭘 했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그거를 함수로 딱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보다는 객체지향 클래스로 만들어서 기억해야 되는 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로 모델링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특히 기능들을 다 메소드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일반 함수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클래스 내에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바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일반 함수들을 모아요.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태틱이라고 수식을 붙여요. 메소드가 스태틱이라고 수식이 붙으면은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도 스태틱이 붙어 있죠. 그래서 객체 메소드가 아닌 거예요.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는 건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 함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매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매스 클래스. 매스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해서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메소드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math.sign 30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클래스 이름 점 함수가 오면 이 함수는 이제 스태틱 함수라는 거죠. 일반 함수다. 근데 이런 일반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이런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 관련된 함수를 다 모아가지고 일반 함수들 모아가지고 매스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매스 클래스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유틸리티 클래스라 그래요.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스태틱 함수들만 모아놓은 클래스다. 그래서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스태틱 함수들을 자바에서는 클래스에만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자바 몇 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도 이제 스태틱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클래스가 아니라 유틸리티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 또 종종 등장하는 클래스가 메인 함수만 달랑 하나 갖고 있는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뭔가 실행할 때 필요하니까 일반 뭐 강아지 클래스, 학생 클래스 만들어 거기다 메인 넣을 이유는 없죠. 다른 데서 사용하는 클래스들인 거죠. 객체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메인만 갖고 있는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만 하나 등장하는 클래스는 메인은 또 스태틱일 거고 그것만 하나 등장하는 게 뭐 객체 지향에서 상태를 갖고 있고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또 특별한 클래스가 자바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찾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되겠죠. 좋은 클래스의 특성. 어떤 클래스가 좋은 클래스냐? 응집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성이 낮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듈은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고 했어요. 응집성이 높다는 거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함수가 됐든 클래스가 됐든 한 가지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는 거는 얘와 연결된, 얘와 의존 관계가 있는 클래스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러면 하나의 책임만 수행하는, 즉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데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기계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 싶으면은 멤버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멤버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뭔가 너무 많은 일을 이 클래스에서 혼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클래스의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아. 보통 그냥 dog, person, student 뭐 이렇게 쉽게 그거를 그 클래스가 나타내는 어떤 단일 개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 개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접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집성, 결합성. 그래서 그 객체 지향에서는 저 응집성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SRP라고 하는 객체 지향 설계 원리가 있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하나만 해야 된다.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메소드와 모든 멤버 변수가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으면 안 돼요. 수정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노트에 나오는 예제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사원 정보가 있어요. 사원 클래스가. 근데 여기에 메소드가 이런 두 개의 메소드가 있다고 합시다.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원 정보를 DB에 저장할 기능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수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얘를 수정해야 되죠? 첫 번째,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면 수정해야 되죠. DB가 바뀌든지, DB 스키마가 바뀌든지, 아니면 DB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면 얘를 또 바꿔야 되죠. 그럼 얘는 수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해야 돼요. 이 employee 클래스에서 그 응용에서 핵심은 얘를 하는 거면, 급여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면 얘는 여기가 있고 write to DB는 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employee를 인재를 받아서 write to DB가 employee를 저장해 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결합성은 요거는 이제 4장 가면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한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의 수는 적어야 되겠고, 또 이 클래스를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A는 B도 쓰고 C도 쓰고 D도 쓰고 E도 쓰고 뭐 F도 써요. 그럼 의존하는 클래스가 많은 거죠. 의존하는 클래스가 많다는 건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수정되면 얘도 수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성은 이 얘기예요. 근데 얘만 늘 보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A가 있는데 B도 A를 쓰고 C도 A를 쓰고 D도 A를 쓰고 E도 쓰고 F도 써요. 그러면 얘는 의존하는 게 없죠. 근데 얘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수정되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합성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바뀌더라도 얘는 안 바뀌면 더 좋은 거잖아요. 프로그램 할 때. 하나 바꿨는데 여기 다 바꿔야 돼. 그러면 프로그램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바꾸는 거죠. 하나를. 한 곳을 바꿔야 되는데 모르고 못 바꿨어. 그럼 프로그램이 오동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하려면 이제 결합성이 낮아야 되는 거고, 의존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상위 타입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좀 더 느슨한 결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그 다음 노트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성이 너무 높은 거죠. 할 일이 많은데 거기 혼자 다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런데
함수만 딸랑 하나 갖고 있는 클래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인 거죠. 하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하는 일이 함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도 없고. 근데 이런 되게 하나 행동을 클래스 모델링 하는 거를 실제 응용 만들 때에 사용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극단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건 알아둬야 되고, 하나의 행동을 클래스로 모델링을 왜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특별한 중요한 이유로 했으면은 문제되지는 않고요. 이제 자바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서부터는 이런 애들을 잘 안 써요. 하나 행동만 가진 클래스를. 그냥 함수만 만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은 함수를 인트처럼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요즘은 이제 최근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요. 처음에 안 했는데 지금은 다 지원해요. C++, C#, 뭐 자바, 파이썬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지원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다른 함수의 인재로 전달할 수 있고, 다른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초창기에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해야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이런 걸 썼어요. 클래스에 함수를 하나만 만들고 그거에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인자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함수형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함수 하나 넣어서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함수만 정의해가지고 다른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 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노트 14 가서 되게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범용 프로그래밍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o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함수를 인자로 받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함수를 활용을 해요. 그럼 이 함수는 여기에 전달받는 함수에 의해서 얘가 하는 일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count, if 같은 그 C++에 있는 거 보면 얘가 벡터 받고 함수 받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 만족되는 애가 몇 개 있냐. 여기가 이 함수가 짝수를 판단하는 거면 짝수가 벡터에 몇 개 있냐. 얘가 홀수하는 거면 홀수를 몇 개가 있냐. 뭐 3의 배수를 판단하는 거면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를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중복을 대단히 줄일 수 있죠. 예전에 함수 프로그램이 안 되면 짝수 계산하는 거 하나, 홀수 계산하는 거 하나, 뭐 다 만들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하나의 함수만 만들고 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점 중에 하나예요. 코드를 줄여주는 거예요. 범용 프로그램도 비슷한 거죠. 정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더블도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더블 저장한 클래스 하나, 뭐 정수 저장한 클래스 하나, 뭐 학생 저장한 거 하나, 뭐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범용 프로그램 하면은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어가지고 이 클래스에 정수 저장하고 싶으면 정수 저장하고, 뭐 더블 저장하고 더블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뭘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코드의 중복. 똑같은 코드를 여러 개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끝내고 이제 구체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틀이에요. 그리고 상태는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겠고 행위는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근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 대신에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캡슐화라고 하고, 객체 지향에서는 이 캡슐화를 할 때 추가적으로 접근 제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바는 이 접근 제어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한번 말씀드렸죠. C++는 퍼블릭 땡땡하고 쭉 쓰면 다음 거 올 때까지 다 퍼블릭인데, 자바는 하나하나씩 퍼블릭, 프라이빗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아마 이 장에서도 이 얘기 했었죠. 그렇죠? 객체, 우리가 메소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얘를 메소드로 모델링할지 일반 함수로 모델링할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자만 가지고 다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객체 지향에서는 인자들을 보고 인자들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합 타입 중심으로 그 함수를 부르는 메소드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원시 타입들만 있다 하더라도 이 원시 타입들을 묶어가지고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메소드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메소드도 가능하고 일반 함수도 가능할 때 어떤 걸 초이스해야 되냐? 어떤 걸 초이스하는 게 좋냐? 그거는 좀 개발자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용하기. 많이 쓴다. 그러면 메소드로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해요. 일반 함수보다. 이 객체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부른다. 그럼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얘의 메소드로 만들어주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어주는데 뭔 거의 안 하냐면은 코드 중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렬하는 함수가 있어요. 정렬하는 함수. 그럼 정렬하는 함수는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에.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는데 각 자료 구조마다 정렬하는 기능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중복이 되겠지. 왜냐하면 정렬 함수는 일반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함수로 만드는데 범용 함수로 만들면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근데 얘를 메소드로 만들면은 뭐 어레이 리스트에도 추가해야 되겠고 벡터에도 추가해야 되겠고 뭐에도 추가해야 되겠고 여러 개를 추가하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코드가 중복되니까 메소드로 만들 수 있어도 안 만들고 일반 함수로 범용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도 되고 범용 함수가 될 때 혹시 이 메소드로 만드는 애가 이 클래스에서만 필요한 애인지 다른 클래스에서 똑같은 메소드가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보고, 만약 코드 중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보통 메소드로 안 만들고 그냥 일반 함수, 일반 범용 함수로 만들어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특정 객체가 n개 생성되면 객체 멤버 변수 수도 n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여기에 A가 있고 A, B가 A의 멤버예요. 그러면 객체를 3개 만들면 여기에 A, B가 다 하나씩 유지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 이런 게 100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멤버 변수인 거고요. 보통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줘서 얘네들을 직접 접근해가지고 임의로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엉뚱하게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은 보통 프라이빗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수정할 때 오류 없이 잘못 수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터들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세터들을 만들어야 되고,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개 일 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데 이들 중에 몇 개를 모으면 또 다른 어떤 개념이 돼. 그러면 이 클래스를 모듈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을 모델링하는데 사람의 주소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여기다가 도로명, 시도명, 뭐 국가명 이렇게 뭐 한 6, 7개 필드를 이용해서 주소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주소 정보들 7, 8개를 다 빼내서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사람은 어드레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많아질 때 혹 이 멤버 변수 중에 몇 개를 결합해서 어떤 단일 개념을 나타낼 수 있으면 묶어서 모듈화 해줘야 돼요. 그럼 이 클래스도 원래는 이만했는데 이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주소와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서 어드레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person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막 주소 정보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정보들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로 옮겨가고 여기에는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멤버 변수들을 처리했던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럼 이 메소드들도 다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꼭 남아 있어야 되는 건 남아가지고 열로 필요할 때 얘를 이용해서 호출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멤버 변수가 많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이제 결정이 됐으면 이 멤버 변수가 아까 제가 분류했던 객체 상수인지 클래스 상수인지 시작값 고정 변수인지 시작값 유동 변수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 멤버 변수를 초기화 해줘야 돼요. 객체 상수는 명백한 초기화, 시작과 고정 변수는 명백한 초기화, 나머지는 인자를 받아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메소드는 객체의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객체 상태와 메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객체마다 상태가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객체의 상태가 객체의 수명 동안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메소드의 종류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로 분류되는데 자바에는 소멸자가 없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 쓰는 거고, 접근자는 객체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현재 상태가 뭐지? 강아지가 배고픈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정자는 뭔가 객체 상태를 바꾸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음식을 주면 객체 상태가 바뀌겠죠. 밥을 먹으면 이제 배고픈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접근자, 수정자 요약하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접근자는 객체 상태가 현재 상태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 싶은 정보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get birthday, get name 이런 애들이 다 접근자예요. 접근자예요. 그래서 접근자는 항상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수정자는 set name처럼 이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인자를 잘 검사해야 돼요. 전달된 인자를 잘 검사해, 여기서는 안 하고 있죠. 검사를 안 하고 있는데, 검사를 잘 해서 아무거나
아무런 데이터나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age가 있는데 int age가 있으면 age는 뭐 1보다는 커야 1보다 같거나 커야지만 반영해주고 음수는 반영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세터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 세터들은 가만 보면 반환 타입을 늘 보이드로 써요. 보이드. 그래서 반환 타입이 보이드면 얘는 대부분 수정자예요. 그리고 반환 타입이 있으면 얘는 대부분 접근자예요. 물론 수정자도 수정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반환해 줄 수 있어요. 뭐 여기에 불리언 해가지고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를 이게 알려줄 수 있는데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형태의 수정자를 잘 안 만들어요. 대신에 이제 예외 처리 기법을 써서 문제의 상황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바에서는 수정자는 반환 타입이 없고 접근자는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구분이 되겠고 메소드 이름 갖고도 주로 구분돼요. get, set. get은 접근자고 set은 수정자고 그걸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